어제 그 추경 여야 합의에 불발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어떤 전국 행보에 대해서.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은 지금 굉장히 일자리에 목말라하고 네. 어렵게 사는 그 서민들의 눈물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벽창호 같은 야당을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겠죠. 어느 나라 우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정당 역사상 국회 역사상 추경안을 상정도 못하고 심의도 못하게 한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 뭐 울 일이냐 이렇게도 얘기했더군요.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지금 70%밖에 안 되고 네.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네. 거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우려를 갖고 있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저렇게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그러니까 국민의 눈물을 네. 국민의 눈물 닦아주지 못한 것을 그 가슴 아파하면서 뭐 스스로 눈물을 훔친 거겠죠. 국민의 눈물을 훔친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갖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란을 하듯이 네. 그게 울리냐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절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이제 홍준표 현상 같은 거죠. 네. 뭐 홍준표 전 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중앙일보하고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죠. 뭐 JTBC 회장을 지내신 홍석현 회장을 이제 비방했다고 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홍준표 전 지사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일단 홍석현 회장이 대선 직전에 회사를 그만둔 배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저는 순전히 가족 문제로 봅니다. 네. 조카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세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JTBC의 보도가 있었겠죠. 네. 근데 홍석현 회장이 이런 가족 내 문제로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되면 JTBC가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중앙미디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명예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네. 마치 그때 어떤 공적인 일에 나올 것처럼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을 한 거죠. 네. 근데 정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면 토요일 오후에 기사 임팩트가 가장 약한 시점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했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홍석현 회장의 사태는 그런 가족과 또 이세 경영의 길을 터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홍준표 씨는 어쨌든 그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노출증, 네. 노출증이죠 일종의.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비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와의 전쟁처럼 된 거죠. 신문 갖다 바치고 하면서는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그래도 홍석현 회장의 뭐 처신 문제를 얘기했을 뿐이고 이것이 개인의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언론 자유하고 막말 자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얘기를 네.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유포해도 네.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이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 아예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네. 사감을 갖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언론 자유가 아니라 그 막말의 네. 방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의 전쟁을 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언론의 횡포에 대해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싸운 것이고 이거는 그냥 그 일종의 방종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홍준표 씨의 그 정치적 성장판은 한 2004년, 5년 때 닥쳤다고 봐요. 네.
그때 이제 국적법이랄지 아파트 방법 발의할 때만 해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순수했다고 그랬었죠. 네. 선한 의지도 갖고 있었다고 네. 봅니다. 물론 그때도 어떤 그 언론 노출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지만, 근데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변방 컴플렉스, 변방 열등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서 네. 정치적 성장판은 닫히고 막말의 성장판만 열린 것이 아닌가.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과거에는 홍준표 전 지사가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런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이 문제도 이제 민병두 의원이 제기하셨으니까요.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기탁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뭐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저는 검찰이 당시에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완종 회장이 그 한야당 경선 기탁금 등에 보태쓰라고 1억 원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과정 주변 사람들 진술까지 종합해 보면, 네. 이제 홍준표 씨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페이스북에 알고 보니 2003년부터 부인한테 용돈을 준 곳에서 네. 부인의 것을 갖다가 아껴갖고 비자금으로 대여금고에 3억 원을 저축했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거기서 1억 원을 꺼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억 원의 행방이 출처가 어디냐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재수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네. 그 3억 원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서 횡령을 한 것이든 네. 아니면 또 출처가 어딘지 네.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공직자 대법원까지- 등록 재산에도 빠져 있으니 그 문제점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공직자재산등록법 위반이고요. 네. 그것을 공개한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남아있는 2억 원을 갖다가 추가해서 등록을 했는지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대여금고가 조그만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석이나 통장 같은 거 갖다 넣는 건데 네. 10,000원짜리 3억 원을 줄 만한 대여금고가 과연 있을까도 의문이거든요. 대여금고는 이제 통장처럼 입출금 기록은 없지만 네. 대여금고실에 들락날락한 출입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건을 대법원까지 가 있는 이 사건을 네. 그 1억 원을 꿰맞추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3억 원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돈이 네. 있다고 한다면 네. 검찰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네. 그 당시에 검찰도 정의롭지 못했거니와 네. 지금의 검찰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이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홍준표 전 지사는 뭐 집사람이 마련한 어떤 비자금 3억 원에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대여금고에서 대여금고에 있던 돈을 이제 거기서 기탁금을 마련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 3억 원이 문제가 되는 돈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기탁금을 내고 2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거죠? 그리고 진짜 그 3억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 규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자 국회의원 1년 세배가 1억 된다고 한다면 네. 연간 한 3천 이상을 갖다가 저축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홍준표 씨 두 아들은 대학 다닐 때고 학비도 많이 들 때고 뭐 특수활동비를 뭐 부인에게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생활비로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네. 지금 검찰이 당시에도 정의롭지 못했고 그 네. 부분을 수사 안 한 것은 또 지금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전원들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신 것 외에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정황이나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보군요. 예, 하여간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네. 전원이나 증언을 요청하면 네. 제가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나서게 된다면 일종의 인지수사가 될 텐데요. 뭐 이렇게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의롭다고 한다면 네. 검찰이 과거와 달리 변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7월 초에 홍준표 씨가 당 대표가 되고 나면 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네. 그다음에 검찰이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전에 단초는 확보하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명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홍준표 전 지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뭐 언론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대선에서 어쨌든 한 20몇 프로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감증 같은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막말하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지지는 얻을 수 있다 하는 네. 생각을 갖다 그 당에 네. 많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허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씨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허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말로 네.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 막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네. 추한 야당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네.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조금씩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되는 곳인데요.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황 전 총리도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황교안 씨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지금 뻔뻔하게 지금 출마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군요. 내년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 선거일 수도 있고 또 향후 이제 4년 후에 치러질 그 시점에서 보면 네. 그 다음 대선으로 가는 그 미니 대선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 앞에 부분 그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의 성격은 강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다음 대선을 향한 미니 대선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점이 좀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조기 등판하거나 몸을 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랑 경기도지사 선거는 전국의 17개 광역단체 선거를 갖다 이끄는 네. 이끄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하고 경기도지사 후보는 그 선두 타자의 성격, 리딩 히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군 중에 한 명인 안철수 후보는 측근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내년 선거에 나가는 거는 미니 대선, 예비 대선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상당한 시점까지는 네. 내년 선거까지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거기다 또 선거를 치러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네. 현격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민의당 모습이나 바른정당 모습.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젊은 보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자유한국당 이중대화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국정의 비판자, 야당은 네. 야당은 국정의 비판자이죠. 그렇지만 지난 우리 촛불 정부에서 보면 개혁의 동반자였단 말이죠. 네. 그런 이중적인 지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스탠스로 가면 더더군다나 홍준표 씨가 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네. 거기에 야3당 공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 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빛을 보겠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간다면 네. 문재인 정부의 재신임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것이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있는데요. 민병두 의원은 뭐 당내에서 전략기획통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선거 문제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추경 여야 합의에 불발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훔쳤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어떤 전국 행보에 대해서. 저는 뭐 우원식 원내대표의 눈물은 지금 굉장히 일자리에 목말라 하고 네. 어렵게 사는 그 서민들의 눈물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벽창호 같은 야당을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겠죠. 어느 나라 우리 또 은하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정당 역사상 국회 역사상 추경안을 상정도 못하고 심의도 못하게 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동률이, 뭐 울 일이냐 이렇게도 얘기했더군요.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지금 70%밖에 안 되고 네.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네. 거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우려를 갖고 있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저렇게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그러니까 국민의 눈물을 네. 국민의 눈물 닦아주지 못한 것을 그 가슴 아파하면서 뭐 스스로 눈물을 훔친 거겠죠. 국민의 눈물을 훔친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갖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힐난을 하듯이 네. 그게 울리냐 하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절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이제 홍준표 현상 같은 거죠. 네. 뭐 홍준표 전 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중앙일보하고 이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죠. 뭐 JTBC 회장을 지내신 홍석현 회장을 이제 비방했다고 해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홍준표 전 지사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일단 홍석현 회장이 대선 직전에 회사를 그만둔 배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저는 순전히 가족 문제로 봅니다. 네. 조카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세 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JTBC의 보도가 있었겠죠. 네. 근데 홍석현 회장이 이런 가족 내 문제로 회장직을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되면 JTBC가 어떻게 보면 지켜주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중앙미디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명예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네. 마치 그때 어떤 공적인 일에 나올 것처럼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을 한 거죠. 네. 근데 정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면 토요일 오후에 기사 임팩트가 가장 약한 시점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했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홍석현 회장의 사태는 그런 가족과 또 이세 경영의 길을 터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홍준표 씨는 어쨌든 그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노출증, 네. 노출증이죠 일종의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비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와의 전쟁처럼 된 거죠. 신문 갖다 바치고 하면서는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는 그래도 홍석현 회장의 뭐 처신 문제를 얘기했을 뿐이고 이것이 개인의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언론 자유하고 막말 자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얘기를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유포해도 네.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이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 아예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네. 사감을 갖고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언론 자유가 아니라 그 막말의 방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의 전쟁을 했을 때와 비교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언론의 횡포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싸운 것이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방종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홍준표 씨의 그 정치적 성장판은 한 2004년, 5년 때 닥쳤다고 봐요. 네. 그때 이제 국적법이랄지 아파트 방법 발의할 때만 해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순수했다고 아, 그랬었죠. 네. 선한 의지도 갖고 있었다고 네. 봅니다. 물론 그때도 어떤 그 언론 노출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지만, 근데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변방 컴플렉스, 변방 열등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서 네. 정치적 성장판은 닥치고 그러니까요. 공직자재산등록법 위반이고요. 네. 그것을 공개한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남아있는 2억 원을 갖다가 추가해서 등록을 했는지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대여금고가 조그만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석이나 통장 같은 거 갖다 넣는 건데 네. 10,000원짜리 3억 원을 들 만한 대여금고가 과연 있을까도 의문이거든요. 대여금고는 이제 통장처럼 입출금 기록은 없지만 네. 대여금고실에 들락날락한 출입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건을 대법원까지 가 있는 이 사건을 네. 그 1억 원을 꿰맞추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3억 원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돈이 네. 있다고 한다면 네. 검찰이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네. 그 당시에 검찰도 정의롭지 못했거니와 네. 지금의 검찰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이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홍준표 전 지사는 뭐 집사람이 마련한 어떤 비자금 3억 원에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대여금고에서 대여금고에 있던 돈을 이제 거기서 기탁금을 마련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 3억 원이 문제가 되는 돈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기탁금을 내고 2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거죠? 그리고 진짜 그 3억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네. 규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자 국회의원 1년 세배가 1억 된다고 한다면 네. 연간 한 3천 이상을 갖다가 저축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홍준표 씨 두 아들은 대학 다닐 때고 학비도 많이 들 때고 뭐 특수활동비를 뭐 부인에게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생활비로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 막말의 성장판만 열린 것이 아닌가.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과거에는 홍준표 전 지사가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는 그런 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이 문제도 이제 민병두 의원이 제기하셨으니까요.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기탁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뭐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저는 검찰이 당시에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완종 회장이,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등에 보태쓰라고 1억 원을 갖다가 줬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과정 주변 사람들 진술까지 종합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페이스북에 알고 보니 2003년부터 부인한테 용돈을 준 곳에서 네. 부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껴갖고 비자금으로 대여금고에 3억 원을 저축했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거기서 1억 원을 꺼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억 원의 행방이 출처가 어디냐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재수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네. 그 3억 원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서 횡령을 한 것이든 네. 아니면 또 출처가 어딘지 네.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공직자 대법원까지- 등록 재산에도 빠져 있으니 그 문제점이